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오늘은 저밖에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 독백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께 살짝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다 좋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죠. 제가 준비한 영화는 F1이 너무 핫하고 뜨겁길래 저희는 자동차 말고 바이크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 바이크 라이더스 준비했습니다. 바이크 라이더스에 대해서 저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바이크 라이더스는 말 그대로 1960년대 미국,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어떤 반항과 반문안의 상징이었던 갱들이죠. 바이크 갱들, 우리 바이크족들 그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바이크족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랑과 우정, 의리, 희생, 이런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감정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혼자 하니까 되게 웃기다. 저도 웃겨요. 여러분도 신기하시죠? 바이크 라이더스는 1960년대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해서 오토바이 클럽의 결성 그리고 성장, 점차 조직폭력 집단으로 변해가는 일대기를 그린 실화 기반의 범죄 영화입니다. 데니리온의 1968년 사진집인 더 바이크 라이더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오토바이 클럽이 어땠는지, 그들의 일상은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스토리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주인공은 여기 나오시는 영화 배우는 진짜 어떻게 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만 나오시는지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봤거든요. 근데 진짜 유명한 분들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베니 역할의 오스틴 버틀러, 조니 역할의 톰 하디, 그리고 캐시 역할의 조디 코머. 이렇게 세 분이 출연을 하십니다. 톰 하디는 베놈으로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도 오토바이 집단의 대장이거든요. 리더십이 출중한 대장의 역할을 하는데도 이런 역할도 너무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 역시 이 시대의 마초남 하면 톰 하디가 나올 정도로 너무 손색 없는 비주얼로 잘 연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저 오스틴 버틀러 하면 저희 듄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듄에서 페이드로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악당이죠. 우리 티모시 살라메와 벽을 이루는 악당으로 나오는 오스틴 버틀러가 여기서도 굉장히 글루미한데 오토바이가 이분한테는 삶의 전부예요. 아무리 다치고 발에 힘줄이 끊어져도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 오토바이는 내 삶이자 내 인생, 내 가치관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오토바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사랑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안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나 푹 깊이 빠져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디 코머의 역할인 캐시는 우연히 어디 펍에 들어갔다가 이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했던 베니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주변에 좀 무관심해 보이지만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시크하고 차갑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정말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에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영화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그려나갑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봤어요? 재밌어요? 원래 이렇게 혜택한테 말을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봤어요? 라고 저한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 당시에 미국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오토바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또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을 오토바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미국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반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잖아요. 뭐 인권 민주주의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가진 어떤 체계라든지 틀에 사람들이 반론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오던 시대였고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국민들의 반발심, 나라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에 달해 있을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느끼는 어떤 자유, 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1960년대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오토바이가 가진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 영화를 봄에 있어서 이런 문화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하고 있나요? 60년대 미국은 정말 거리에 시위도 많고 데모도 많고 많은 폭동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히피 문화도 나왔고요. 굉장히 어떤 경쟁, 차별 이런 것들이 심화된 시대였죠. 주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고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고 또 여기에 함께 해서 민권운동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완전히 혼란, 블랙홀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960년대의 오토바이, 미국에서 오토바이란 1969년에 이지라이더라는 바이크 영화가 개봉을 해요. 이 1960년대 히피 문화를 상징하는 커스텀 오토바이, 초퍼라고 하죠. 이 초퍼가 스크린에 등장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젊은 세대의 저항, 자유의 상징으로 또 자리를 잡았던 시기입니다. 이지라이더라는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지라이더는 그때 진짜 60년대에 미국 이 오토바이 갱들의 삶, 이들의 자유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바이크 라이더스랑 비교를 해본다면 바이크 라이더스는 오토바이 갱들, 이 오토바이 단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집단 안에서 뭐 리더가 아끼는 멤버에 대한 갈등, 또 그 단체에 대한 의리, 오토바이 갱들의 서로 느끼는 희생, 그리고 사랑, 성장 이런 서사를 좀 그린 영화였다면 이지라이더는 말 그대로 그 오토바이 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영화를 보면서 오토바이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1960년대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할리 데이비슨이었다고 해요.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할리 데이비슨이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브랜드였지만 60년대 이후에 일본이 들어옵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등의 일본의 저렴하고 좀 작은, 사실 할리 데이비슨 진짜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작고 소형이고 좀 더 뭐랄까요, 이동하기 편한, 가지고 다니기 편한 그런 효용성이 더 높아진 일본의 저렴한 오토바이들이 들어오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시장 재배력이 점차 약화됐다. 특히 혼다의 슈퍼커브라는 아까 말했죠, 초파는 가볍고 또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이 위기를 맞았죠. 결국 69년 할리 데이비슨은 AMF, 레저용품 회사인 AMF에 인수되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직도 바이크 클럽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토바이 문화라는 게 폭주족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되고 있다면 미국에는 아직 바이커 클럽이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의 취미로 또 존중해주는 문화가 아직 있는데, 바이커가 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삶과 가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찾아봤죠. 바이커들은 이 철학에 대해서 4가지를 원칙으로 한대요. 첫 번째로 자유, freedom, 그리고 두 번째 명예, 세 번째로는 충성심, 네 번째로는 개성. 이렇게 4가지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라고 합니다. 최초의 모터사이클 집단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초의 오토바이는 영국인 에드워드와 독일인 마이바흐에 의해 제작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다고 해요. 이 발명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띠다가 미국 전역에 이 모터클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백수들 또는 파트타이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을 했다고 했고, 처음 알려진 오토바이 클럽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 MC, 오클랜드 MC,
요 정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톰 하디가 여기서 웃기게 말을 하거든요. 목소리가 베놈에서 봤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너 했어? 내 먹었어? 가자. 그러니까 이런 깔랑깔랑거리면서도 되게 뭔가 콧소리를 내는 듯한 목소리로 그런 말투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말투가 모터사이클 클럽의 리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더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토마디의 역할은 리더이자 이 구성원들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또 하거든요. 주인공인 베니가 방황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릴 때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라서 다른 모터사이클 집단이랑 또 싸움이 붙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주먹을 냅다 꽂아요. 그런 호전적인 사람인데 호전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에게 베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또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가 그 집단 벤덜스라는 집단에 더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이 집단은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주거든요. 물론 캐시는 그렇게 자기의 남편인 베니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사랑하고 오토바이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베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목이 부러져 있고 힘줄이 끊어져도 오토바이를 다시 타러 가고 싶다. 그 벤덜스가 주최하는 오토바이 축제에 가고 싶다. 라는 베니의 말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서로 안아주고 진짜 진정한 사랑을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근데 마지막에 벤덜스도 여러 곳에 지부가 있어요. 뭐 LA 지부, 서부 지부, 중부 지부, 남부 지부 이렇게 여러 지부가 있는데 다른 지부에서 나타난 어떤 청년이 이 조니를 찾아옵니다. 조니를 찾아와서 나 어디서 온 앤데 너랑 대결을 하고 싶다. 이러니까 조니가 칼? 주먹? 물어봐요. 근데 얘가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 장면에서 리더의 무게감이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고 언제든 자기가 위협받을 수 있고 새로운 세력이 자기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 똑같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 칼을 선택을 하고 몇 시에 어디 주차장 공터가 있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요. 칼로 싸우자 했으면 칼로 싸워야 되잖아요. 총을 쏴버립니다. 조니가 죽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베니가 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캐시에게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우울함, 불안함을 오토바이로만은 해소할 수 없었던 건지 내가 없는 게 너의 삶엔 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캐시를 떠난 상태거든요. 그 떠난 곳에서 조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캐시 옆에서 펑펑 웁니다. 근데 이 벤이라는 인물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벤이라는 인물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아프실 때 눈물이 글썽글썽할 뿐이지 절대 막 오열을 하거나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 베니가 이 조니가 죽었다고 했을 때 정말 엉엉 아이처럼 울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 베니가 조니를 통해서 그리고 이 벤덜스라는 클럽에서 얼마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 찾은 게 또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캐시밖에 없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먹먹하더라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캐시의 인터뷰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루할 뻔하면 인터뷰 장면이 나와서 괜찮고 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면 또 캐시가 인터뷰를 해주면서 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희생, 죽음 그런 이야기도 곁들여져 있어서 우리의 안식, 안정감, 평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소속감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인간은 결국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또 깨달을 수 있었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순서에 맞지 않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렇게 베니와 조니 같이 내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빠졌던 거, 좋아했던 게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렇게 깊게 빠져있던 거는 여성분들이면은 덕질이라고 하죠. 학창시절에. 뭐 성인이 돼서도 덕질을 많이 하지만 학창시절에 딱 그 아이돌,
남자 아이돌에 빠져서 내 모든 삶의 시간과 돈과 애정을 투자했던 적이 저는 그때뿐인 것 같아요. 덕질. 저희가 오늘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지니어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초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니어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니어스입니다. 이분이 또 자타공인 곤충 박사시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가 그런 거에 흠뻑 빠져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에 빠져서 어른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란하기 진짜요? 힘든, 네. 오. 사슴벌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도 산란을 받기 힘든 사슴벌레들을 산란을 받고 그리고 표본을 직접 해서 전시회 같은 데 기증도 하고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산란을 받았을 때? 좋았어요? 그 희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마 오토바이 타신 분들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감사합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사슴벌레를 사랑한다고 사슴벌레 얘기합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오해했어요. 저는 동방신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진짜 동방신기가 너무 좋아서 동방신기의 노래는 그때 또 스트리밍 어플이 많이 없을 때 멜론, 소리바다, 신나라 레코드 뭐 이런 거 있을 때인데 정말 1집부터 뭐 일본 앨범 3집, 4집 이런 것까지 모든 전곡을 계속 되뇌어 들으면서 가사를 다 외웠어요. 그것도 팬티 같은 거 있어요. 팬티도 만들어서 막 펜을 감고 다니고 휴대폰을 옛날에 투지폰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화기가 꺼질 때와 켜질 때 화면도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전화 오는 화면, 그냥 배경화면, 누구한테 전화 오면 벨소리 이걸로 설정할 수 있고 그것도 다 이 동방신기 멤버들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뭐 핸드폰 on, 뭐 핸드폰 off, 뭐 누구 전화 왔다 이런 거랑 합성이 된 포토샵이 된 사진들로 다 설정을 해놔서 모든 거를 다 동방신기로 꾸몄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였죠. CD 플레이어랑 동방신기 앨범을 또 트위터로 샀어요. 구할 수도 없는 걸 판다는 분 계셔가지고 그것도 사가지고 계속 CD 플레이어로 반복 재생해서 듣고 일본어도 막 그때 일본어 쓸 줄을 어떻게 알아요? 히라가나 절대 못 쓰던 애가 가사랑 제목이 궁금해가지고 또 뭐 히라가나 따라 쓰고 이 뜻은 이 뜻이구나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일본어 실력이 살짝 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건 동방신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을 하셨나요? 사랑이요? 사랑했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요. 거슬리네요. 뭐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아이돌이 아니어도 지니어스처럼 사슴벌레 또는 누군가는 자동차, 그 미니카 있잖아요. 미니카. 그런 거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는 엽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엽서 모으고 저도 신발을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신발이요. 맞아요. 신발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한테 이 신발이라든지 엽서, 뭐 사슴벌레 이런 존재는 물건 그 이상을 떠나서 그렇죠. 그런 존재 아닌가요? 제가 뭐라는지 모르겠죠.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 라이더스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취미가 없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라고 한다면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요? 저는 운동이 취미. 맞아요. 운동. 저는 딱히 말로 전 이거 좋아해요. 이거 자주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취미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카페 가기? 이것도 취미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청취자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가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적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운동이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이 취미라기보다 식사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 습관이 되셨군요. 습관이 되고 생활 루틴으로 취미에서 생활 루틴이 된 경우. 좋습니다. 취미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취미라는 게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취미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바이크 클럽이 결국에는 갱단으로 변질이 됐지만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고 뭐 한국에도 요새는 동호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러닝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 목적을 정말 순수하게 좋은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클럽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부터 어떤 취미를 만들면 좋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혼자서 베스트 장면을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 기사랑 캐시랑 계단에 앉아서 맥주를 한잔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고 베스트 장면, 뭔가 나의 심금을 울렸다 하는 장면은 조니가 죽었을 때 이제 베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는 장면. 캐시가 따뜻하게 베니를 안아주면서 베니가 더 아이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역시 사람에게는 누군가 기댈 수 있다는 안식처, 그리고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역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같이 있을 때 그 존재가 더욱 빛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캐시가 딱 안아줄 때 베니가 느꼈을 안도감과 평안함, 그것을 과연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뜨기와 서연이의 후기는 없습니다. 아마 해뜨기는 베스트 장면이라고 했을 때 뭘 꼽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해뜨기 마음에 들어할 만한 그런 장면이 있을까 싶고 서연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면을 꼽을지.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는 장면? 뭐 그런 건 꼽을 수 있겠다. 오토바이를 좋아하시거나 이 바이크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영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 보시면서 이지라이더라는 작품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오토바이 문화와 그 미국인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크가 어떤 존재였는지 느끼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오토바이한테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서부 시대의 문화, 그때 1960년대 당시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 문화는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혼자 진행하는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 뭐 물론 혼자해서 많이 부족할 수 있겠고, 이 두 분의 빈자리가 저도 좀 크게 느껴지는 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특별히 참가해주신 지니어스님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